자정이 넘어간 시각, 서울 도심의 밤은 멈추지 않는 욕망처럼 여전히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현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불빛들을 응시하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라는 자리는 그에게 막대한 권력을 쥐어주었지만 아내 세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서늘한 침묵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숫자들이 적힌 서류들 뿐이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한 눈을 문지르며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펜트하우스 층의 비상구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일었다. 경호원의 둔탁하고 규칙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럽고 다급한 움직임이었다. 도현은 미간을 좁히며 반쯤 열려있는 집무실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어두운 복도를 가로지르는 것은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은 야간 청소 노동자 혜운이었다. 그녀의 교대 시간은 이미 2시간 전에 끝났어야 했다. 도현은 그녀가 왜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고 2층에 남아있는지 의문을 품었지만 이내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혜우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낡은 점퍼로 무언가를 꽁꽁 싸맨 채 쟁얼음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사라졌다. 그 실루엣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린아이였다. 첫날에는 그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였다. 타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한 도현이었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그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는 수행비서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 키를 챙겨 들었다. 도현의 검은색 세단은 적막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해오니 올라탄 낡은 심야버스의 뒤를 묵묵히 쫓았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은 점차 잦아들고 어느새 차는 좁고 비탈진 신림동의 판자촌 입구에 다다랐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시멘트 담벼락과 엉켜있는 전선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동네였다. 도현은 멀찍이 차를 세우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앞을 주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골목 어귀에서 해운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의 품에는 3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지후가 안겨 있었다. 해우는 아이의 천이 떨어질까봐 자신의 얇은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에 단단히 감아주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다세대 주택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해운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도현은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그 장면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한낱 직원의 개인사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의 작은 손이 해운의 어깨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도현은 그 감정의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숨을 내쉬며 차를 돌렸다. 다음 날 오전 본사 1층 로비는 언제나처럼 출근하는 직원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현이 임원들과 함께 위압적인 걸음으로 회전문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로비 한 구석에서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던 해운이 관리자에게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있었다. 해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끊임없이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어린이집 가방을 맨 지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청소 노동자를 향한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세계에서 저런 소라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해운의 곁을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 엄마의 뒤에 숨어있던 지우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까맸으며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차분함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도연의 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임원들의 당황한 기색도 모두 희미하게 멀어졌다. 오직 자신을 올려다보는 지우의 시선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또렷하게 다가왔다. 아이는 낯선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처럼 작은 손을 들어 도현을 향해 천천히 뻗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옹알이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도연의 굳어있던 심장을 강렬하게 쥐고 흔들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려 했다. 바로 그때 혜운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도현을 올려다보며 급히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뻗으려던 손을 거두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파동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다. 하지만 그 짧고도 강렬한 찰나의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로비 2층 난간에서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보던 인사총괄 전무이자 도현의 약혼 여인 유리였다. 그녀의 세련된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불쾌감과 서늘한 의심이 번져 있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기계 같던 도현이 한낮 청소부의 아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유리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긁어놓았다. 그녀는 혜운과 아이의 초라한 행사액을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양 차갑게 훑어내렸다. 유리의 붉은 입술이 매섭게 비틀리며 호선을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결한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것이 비록 자신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을 법한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심기를 거스른 이상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었다. 유리는 구두굽이 바닥을 긁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돌아섰다. 평온했던 두 세계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해운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를 위태롭게 미끄러졌다.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간신히 억누르며 그녀가 도착한 곳은 본사 지하의 직원 대기실 앞이었다. 새벽녘 어머니 순자가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바람에 급히 응급실을 다녀오느라 교대 시간에 늦고 만 것이었다.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길 새도 없이 혜우는 허겁지겁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명품 구두의 코끝이 보였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 구두의 주인이 뿜어내는 서늘하고 고압적인 기운이 혜운의 숨통을 조여왔다.
인사총괄 전무이자 도현의 약혼 여인 유리였다. 유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운의 헝클어진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오물을 바라보듯 노골적인 혐오를 담고 있었다. 이 회사가 그쪽 개인 사정이나 봐주는 자선단체로 보입니까? 유리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해운의 심장을 잔인하게 찌르고 들어왔다. 해운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주며 거듭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바람에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 직장을 잃으면 저희 가족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해운의 간절한 호소에도 유리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비웃음이 섞인 짧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유리는 들고 있던 서류 결제판을 허공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목을 비틀었다. 해운의 해고 통지서가 허공을 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매몰차게 흩어졌다. 하얀 종이들이 해운의 발밑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당장 짐 챙겨서 나가세요. 당신 같은 부류들이 항상 핑계는 많지. 냄새나는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해운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직장을 잃으면 당장 지후의 분유값과 어머니의 병원비가 끊기게 된다. 벼랑 끝에 몰린 해운은 자존심조차 사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흩어진 서류들을 긁어 모으며 유리의 구두 끝을 향해 몸을 엎드렸다. 제발 살려달라는 밑바닥 인생의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운이 주워들려던 서류 위로 묵직하고 잘 닦인 남성용 구두가 올라섰다. 숨 막히는 정적이 복도를 짓눌렀다. 유리의 고압적인 시선이 구두의 주인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그곳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서늘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그룹의 대표 강도현이 서 있었다. 도현의 등장에 유리의 미간이 미세하게 구겨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여유로운 표정을 가장했다. 도현은 바닥에 엎드린 해운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위태롭게 떨리는 그녀의 좁은 어깨와 수치심으로 붉어진 목덜미가 도현의 가슴 한 구석을 거칠게 긁고 지나갔다. 어젯밤 자신을 향해 작은 손을 뻗어오던 아이의 깊은 눈동자가 해운의 처절한 모습 위로 겹쳐졌다. 도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나십시오. 해운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도현의 시선은 해운을 지나 곧바로 유리를 향해 꽂혔다. 그 시선은 날이 선 검처럼 매서웠다. 강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유리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도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해고 통지서를 구두굽으로 무심하게 밀어내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직원의 해고 처리는 무효입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 유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이 그것도 직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복도 한가운데서 전면으로 부정당한 것이다. 그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인사권은 전무인 제 고유 권한입니다. 고작 야간 청소부 하나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제 체면을 깎아내리실 작정이십니까?
체면을 깎아내린 건 내가 아니라 권력을 흉기처럼 휘두르는 유 전무의 오만함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복도 전체를 짓누를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는 유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서늘하게 덧붙였다. 회사의 규정은 직원을 함부로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면 감정적인 횡포가 아닌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런 식의 모욕적인 처사는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유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굳어있는 해운에게 짧고 묵직한 눈짓을 남긴 채 그 자리를 벗어났다. 복도에 남겨진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콧등이 일그러지며 지독한 모험 열감이 얼굴을 덮쳤다. 도현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토록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저렇게 형편없고 천박한 여자 하나를 감싸기 위해서 말이다. 몇 시간 뒤 정막이 내려앉은 인사총괄 전무의 집무실. 유리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낮에 그녀가 은밀히 지시하여 빼돌린 해운의 상세 인사 기록과 신원 조회 결과가 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집요하고 차가웠다. 해운의 보잘것없는 학력과 빚더미에 앉은 가정사 따위는 유리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해운의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이었다. 미혼모.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혈육으로 등록된 3살 빼기 아들의 이름. 유리는 화면으로 다가가 아이의 이름을 가리켰다. 아이의 이름은 강지후. 유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해운은 분명 미혼모였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호적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성은 강씨였다. 강도현과 같은 성. 흔한 성씨일 수도 있었지만 유리의 머릿속에는 죽은 도현의 전처인 세영의 기묘했던 행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영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원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알 수 없는 의료 절차를 은밀히 진행했다는 소문이 사교계의 암암리에 돌았던 적이 있었다. 유리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면 속 아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다. 이내 그녀의 붉은 입술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섬뜩한 조소를 머금었다. 설마 죽은 쥐새끼가 무덤 속에서 은밀한 유산을 남겨놓은 건가? 유리의 속삭임이 서늘한 집무실 공기를 가르고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다. 평온했던 도현의 세계에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폭풍이 오만한 권력을 쥔 유리의 손끝에서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무겁게 가라앉더니 이내 차갑고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빌딩 숲을 때리는 비바람은 마치 밑바닥 삶을 향한 세상의 채찍질처럼 매섭고 집요했다. 도현은 늦은 퇴근길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건조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가 인사권을 무기 삼아 해운을 내쫓으려 했던 낮의 소란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그의 철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지후의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자꾸만 도현의 이성을 흐트려 놓았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뚫고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였다. 앞유리창 너머로 위태롭게 빗속을 내달리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도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흠뻑 젖은 청소 유니폼 차림으로 도로변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여자 해운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녀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택시들은 초라하고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한 해운을 힐끗 쳐다보고는 무심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쳐갔다. 해운은 절망에 찬 얼굴로 도로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 화면이 다급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어머니 순자의 숨이 넘어가고 있다는 전화였다. 당장 수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간호사의 차가운 통보가 해운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녀가 지나가는 차를 잡기 위해 몸을 던지려던 찰나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해운의 코앞에서 멈춰 섰다. 조수석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어둠 속에서 도현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타십시오. 해운은 두려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왜 자신의 앞에 나타났는지 따져 물을 겨를 조차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젖은 몸을 이끌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문이 무겁게 닫히며 거센 빗소리가 일순간 차단되었다. 신림동 제1병원으로 가주십시오. 제발 빨리요. 해운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기도를 하듯 굳게 얽혀 있었다. 도현은 운전기사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다. 최고급 세단은 빗길을 매끄럽게 가르며 도시의 빈민가를 향해 속력을 높였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값싼 소독약 냄새와 신음소리 날선 고성들이 뒤엉켜 있는 그곳은 도현이 속한 철저히 통제된 세계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지옥 같았다. 해운이 비틀거리며 원무과 창구로 달려갔다. 창구 너머의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순자 환자분, 지금 당장 심혈관 우회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밀린 병원비부터 결제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보증금이 없으면 수술실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까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올 테니 제발 수술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 엄마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윤은 유리 가림막에 매달려 무릎이 꺾일 듯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애원에도 직원은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다. 가난한 자의 목숨은 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유보되고 있었다. 해운이 절망에 무너져 내리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려 할 때였다. 해운의 좁은 어깨 너머로 길고 단단한 팔이 불쑥 뻗어나왔다. 원무과 창구의 차가운 대리석 위로 한도 끝을 알 수 없는 묵직한 검은색 카드가 떨어졌다. 상위 0.1%의 특권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도현의 블랙카드였다. 밀린 병원비와 향후 발생할 수술비 전부 이 카드로 결제하십시오. 그리고 이순자 환자 당장 1인실 V IP 병동으로 옮기고 지금 당장 수술실 엽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으나 응급실 전체를 짓누를 만큼 압도적이고 권위적이었다. 직원은 눈앞에 놓인 블랙카드와 도현의 값비싼 수를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비굴할 정도로 깍듯하게 돌변했다. 해우는 멍한 눈으로 이어 도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 이 남자에게는 그저 카드 한 번 내미는 것으로 해결되는 가벼운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극명한 계급의 격차가 해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팠으나 그보다 앞선 것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지독한 안도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시작된 것을 확인한 후 도연은 해운을 차에 태워 다시 신림동 판자촌으로 향했다. 입원 수속에 필요한 짐을 챙기고 이웃집에 맡겨둔 지우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비가 새는 비좁은 단칸방은 퀴퀴한 곰팡내와 가난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낡은 장판 위에 서서 해운이 짐을 챙기는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법한 좁은 방 안에서 도연은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인 낡고 초라한 재단 모양의 탁자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죽은 가족의 사진 대신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연의 시선이 그 물건에 닿는 순간 그의 호흡이 일순간 거칠게 멎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제비 문양의 낡은 오르골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현이 아내 세영에게 프로포즈할 때 스위스 장인에게 직접 의뢰하여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오르골이었다. 세영이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유품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물건이 왜 이토록 초라하고 낯선 빈민가 단칸방 한가운데에 버젓이 놓여 있는 것인가. 도현은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오르골의 차가운 표면을 매만졌다. 익숙한 은세공의 질감이 그의 손끝에 닿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도현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다. 그의 시선이 오르골에서 천천히 벗어나 옷가지를 챙기고 있는 해운의 젖은 등을 향해 옮겨갔다. 당신, 이 물건이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혼란과 치밀어 오르는 의심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해운이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단칸방. 안으로 창밖에 번쩍이는 번개빛이 새우며들며 숨 막히는 침묵과 함께 두 사람을 덮쳐왔다. 결코 열리지 말았어야 할 진실의 문이 마침내 무거운 틈을 벌리는 순간이었다. 도연이 남기고 간 혼란스러운 질문은 해운의 좁은 단칸방을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렀다. 해운은 그 오르골이 단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라고 변명했지만 도연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진실의 문고리를 쥔 차에 돌아선 도연의 뒷모습은 해운에게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폭풍은 예고 없이 해운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다. 인사총괄 전무 유리의 집무실 안은 숨이 막힐 듯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해운을 짐승을 보듯 내려다보았다. 해운의 앞에는 유리가 흥신소를 통해 샅샅이 뒤져낸 뒷조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유리의 붉은 입술이 조롱하듯 비틀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두툼한 돈봉투를 집어들어
해운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내던졌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이 봉투 밖으로 터져 나오며 해운의 어깨를 치고 바닥으로 무참히 흩어졌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가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유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를 깎아내는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깎게 그 알량한 핏줄 하나 믿고 이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줄 알았어. 강도현의 죽은 전처가 남긴 정자라도 훔쳐서 애를 베면 하루아침에 내 비루한 인생이 신데렐라처럼 바뀔 줄 알았냐는 말이야. 해운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유리가 내뱉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자를 훔치다니, 알량한 핏줄이라니. 해운에게 지우는 그저 이름 모를 기증자를 통해 얻은 생명이었고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전부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알려고 한 적조차 없었다. 전무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 아이는 그런 불결한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해운이 고개를 저으며 간절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유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운의 억울한 표정이 유리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유리는 자리에서 신경질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해운의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다. 차가운 얼음 조각과 매서운 물줄기가 해운의 머리칼과 창백한 뺨을 강타했다. 물기는 그녀의 낡은 청소 유니폼을 적시며 턱 끝을 타고 짐승의 눈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와 수치심이 뼛속까지 새우며 들었지만 해우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참담한 모멸감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흐느낌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억눌렀다. 돈벌레 같은 년, 이 돈 챙겨서 당장 그 끔찍한 애새끼 데리고 내 눈앞에서 그리고 도현 씨 앞에서 영원히 꺼져.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짓밟아 버릴 테니까. 유리가 해운의 턱을 구둣발로 밀어 올리려던 그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의 무거운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그곳에는 폭풍우를 몰고 온 듯한 살벌한 기운을 뿜어내며 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과 얼음물을 뒤집어 쓴 채 처참하게 엎드려 있는 해운에게 꽂혔다. 물에 젖어 가늘게 떨고 있는 해운의 굽은 등과 붉게 달아오른 목덜미가 도현의 이성을 날카롭게 끊어놓았다. 도현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며 유리의 책상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결제 서류와 집기들을 커다란 손으로 사납게 쓸어버렸다. 수십 장의 종이와 무거운 결제판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며 둔탁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유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던 도현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도현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이로 도현 씨에게 접근했는지 안다면 입 닥치십시오. 도현의 입술 사이로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의 턱 끝이 매섭게 굳어 있었고 유리를 향한 시선은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타인의 인격을 이토록 참혹하게 짓밟는단 말입니까? 당신이 주인? 그 알량한 권력이 이런 짓거리나 하라고 쥐어준 것인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 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저 천박한 여자가 도현 씨의 아이를 몰래 낳아서 우리를 협박하려 했다고요. 유리의 날 선변명이 이어졌지만 도현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물에 젖어 떨고 있는 해운의 좁은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해운은 놀란 눈으로 도현을 올려다보았지만 도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단단하게 감싸 안았다. 도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유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두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 시간부로 당신과의 약혼은 파기합니다.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일순간에 가셨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뜬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고작 청소부 하나 때문에 수조 원의 가치가 얽힌 정략 결혼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도현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러는 건가요? 유리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에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뼛속까지 시려오는 서늘한 한기가 밀려 들어왔다. 복도 끝에서부터 무겁고 위압적인 걸음걸이가 다가오더니 이내 꼿꼿한 자세의 늙은 여인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맞춤 정장.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자 도현의 어머니 명의 회장이었다. 집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췄다. 명의의 핏기 없는 얼굴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시선은 도현의 재킷을 덮고 있는 해운을 향해 독사처럼 얽혀들었다.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끔찍한 경멸과 살기가 명희의 주름진 눈가에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명희가 쥔 고급스러운 지팡이의 끝이 대리석 바닥을 둔탁하게 짓누르며 소리 없는 처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상류층의 진짜 짓밟힘은 이제 겨우 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해우니 도착한 곳은 성북동 상기슬게 자리 잡은 명의 회장의 대저택이었다. 성벽처럼 높게 솟은 철문을 지나 숨이 막힐 듯 거대하고 화려한 거실로 들어선 순간 해우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질적이고도 폭력적인 부와 권력의 무게에 숨을 헐떡였다.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을 받으며 명의 회장이 고풍스러운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굳게 입을 다문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유리가 건네주었을 해운의 뒷조사 서류가 뱀의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명의의 푹 파인 주름진 두 눈이 해운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지독하게 멸시 어린 시선을 던졌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의 앞길에 진흙탕을 튀기려 든 그 천박한 청소부냐. 명희의 목소리는 우아하게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잔혹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해우는 두려움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버텨섰다. 지우가 밖에서 낯선 사내들에게 붙잡혀 울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회장님 무언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표님께 아무런 의도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시고 저희를 이만 보내주십시오. 해운의 간절한 호소에도 명의의 붉게 칠해진 입술은
조롱하듯 비틀릴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의 은장식으로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며 서늘하게 경고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쥐새끼처럼 하수구를 기어다니며 근본도 없는 핏덩어리를 무기 삼아 신분 상승을 꿈꾸는 버러지 같은 년. 내 알량한 연기에 내 아들이 흔들렸을지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그 지독한 모욕의 말에 해운의 턱끝이 파르르 떨렸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뼈가 부서져라 살아왔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지우를 근본 없는 핏덩어리라 매도하는 것은 어미로서 결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해운이 눈물을 삼키며 꼿꼿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삶일지언정 제 아이는 회장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더러운 생명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의 소중한 자식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정적이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히 밑바닥 인생이 상류층의 지배자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맞서다니. 명희의 눈꼬리가 섬뜩하게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옆으로 거칠게 밀어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늙고 단단한 손을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매서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든 명희의 손바닥이 해운의 뺨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파여름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넓은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그 압도적인 폭력의 힘에 해운의 가녀린 몸이 중심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해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은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버텼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더러운 눈을 치켜떠. 내년이 그 눈을 뽑히고 길거리에 나앉아 짐승처럼 구걸하게 만들어주마. 명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리려던 끔찍한 찰나였다. 육중한 거실 문틈 사이로 밖에서 대기하던 고용인들의 손을 필사적으로 뿌리치고 들어온 작은 그림자가 뛰쳐나왔다. 지후였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아이는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온몸을 던져 해운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작은 두 팔로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 해운의 몸을 감싸 안은 지우의 어깨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내 집을 어디라고 함부로 더럽히느냐. 당장 저 끔찍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끌어내라. 명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혐오감을 토해냈다. 수행원들이 다가오기 전 이성을 잃은 명희가 직접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거칠게 떼어내려 손을 뻗었다. 그녀의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지우의 작은 어깨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가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획 돌려 명희를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아이의 새까맣고 깊은 눈동자와 명희의 잔인한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명희를 바라보는 지우의 시선에는 낯선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이 특유의 여림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본능적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오만한 지배자의 눈동자였다. 명희의 뻗은 손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이 아이의 새카만, 머리칼 짙은 눈썹 날카롭게 뻗은 콧대, 그리고 굳게 담은 작은 입술을 차례로 훑어내렸다. 명희의 핏기 없던 얼굴이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심장이 흉곽을 찢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있는 이 남루한 아이의 얼굴은 30여 년 전 명희 자신이 목숨보다 귀하게 품에 안고 키웠던 아들 도연의 3살적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명희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렸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 부정이 그녀의 꼿꼿했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명희는 뒷걸음질을 치며 소파의 팔걸이를 간신히 움켜쥐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거대한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폭풍처럼 거실로 들이닥친 사람은 도현이었다. 도현의 시선은 뺨이 부어오른 채 바닥에 엎드린 해운과 그녀를 감싸 안은 지후, 그리고 유령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 차례로 꽂혔다. 명희는 들어온 도현과 바닥의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허공을 떠도는 미치광이의 음성처럼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지후의 작은 얼굴을 향해 위태롭게 뻗어 있었다. 도현아, 저 아이가 대체 왜? 명희의 눈동자에 핏발이 서며 마지막 말이 찢어질 듯한 숨결을 타고 흘러나왔다. 저 아이가 왜 내 어릴 적 얼굴을 완벽하게 뒤집어쓰고 있단 말이냐. 거대한 저택을 짓누르던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명희 회장의 거대한 저택을 짓누르던 경악어린 침묵은 도현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지시로 인해 깨어졌다. 도현은 창백하게 질려 넋을 잃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수행원들에게 해운과 지우를 안전하게 집으로 모시라는 엄명을 내렸다.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끌어안은 해운의 젖은 눈동자가 도현을 향했지만 그는 차마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의심과 직감으로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택을 빠져나온 도현의 세단이 향한 곳은 그룹 일가의 건강을 전담하는 VIP 개인 병원이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진료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밀려들었다. 퇴근을 준비하던 주치의는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도연의 살벌한 기운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연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진료실 한가운데로 다가가 주치의의 책상 위로 세영의 유품이었던 낡은 은빛 오르골을 무겁게 내려놓았다. 오르골을 확인한 주치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의 두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도현은 짐승처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주치의를 옥죄어 갔다. 내 아내 세영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당신과 은밀하게 진행했던 그 끔찍한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당신 입으로 자백하십시오.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섞인다면 의사 면허 박탈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치의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10년 넘게 그룹의 충견으로 살아왔던 그는 도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노 앞에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도현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세영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다. 주치의의 갈라진 목소리가 진료실의 정막을 가르고 흘러나왔다. 과거 불임 판정과 시한부 선고를 동시에 받았던 세영은 죽음보다 그룹의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도현의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도현이 과거 검진을 위해 남겨두었던 유전 물질을 빼돌렸고 막대한 돈을 들여 자신을 대신할 완벽하고도 입이 무거운 대리모를 은밀히 물색했다는 것이다. 도현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단단하게 맞물렸다. 그는 주치의가 내민 낡은 스마트폰을 거머쥐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진실의 반쪽은 아직 꽤 맞춰지지 않았다. 도현은 지체 없이 혜운의 어머니 순자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VIP 병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현의 시선 끝에는 큰 수술을 마치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파릇하게 말라가는 순자가 누워 있었다. 순자는 병실로 들어선 도현의 크고 단단한 체구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과거 VIP 병동의 청소부로 일했던 그녀는 도현을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었다. 순자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체념 섞인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도현이 병상 곁으로 다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계신 겁니까? 당신의 딸 혜우는 대체 왜 내 아이를 낳고 그 지독한 빈민가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3년 전 빚에 쫓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가족 앞에 세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계약을 제안했고 그 대가로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혜우는 결국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계약에는 철저한 비밀 유지가 있었고 혜우는 자신이 감당하게 될 아이의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누군가의 부탁을 대신 수행하는 일이라고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의뢰인은 사라지고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온 아이뿐이었다. 결국 혜우는 그 아이를 외면하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남편 없이 미혼모라는 사회의 잔혹한 낙인과 지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도 혜우는 단 한 번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든 진실을 듣게 된 도연의 굳건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다. 자신의 아내가 벌인 광기 어린 집착과 그로 인해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당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핏발선 눈을 감은 채 병실의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병원 주차장에는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빗줄기 소리만이 가득한 세단 안에서 도현은 운전대에 기대어 주치의에게서 받아온 세영의 낡은 스마트폰을 켜들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단 하나의 음성 녹음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현은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차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죽은 아내 세영의 희미하고도 애처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변명, 완벽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미쳐버렸다는 고백,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에 희생된 그 불쌍하고 착한 청소부 여자를, 그리고 당신의 피가 섞인 그 가여운 아이를 부디 용서하고 거두어 달라는 이기적이고도 처절한 유언이었다. 녹음 파일이 끝을 맺고 스마트폰의 화면이 검게 꺼졌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재계의 꼭대기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군림하던 사내의 넓은 등이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속절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짐승처럼 억눌린 숨만 토해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완벽한 세계는 지독한 기만으로 지어진 모래성이었고, 그가 멸시하던 가장 비루한 세계 속에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해야 할 진짜 핏줄과 그 핏줄을 지켜낸 숭고한 여자가 상처투성이로 버티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가 도현의 영혼을 짓누르는 몹시도 잔인하고 긴 밤이었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멎은 신림동의 골목길은 무겁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도현의 걸음은 평소의 위압적인 그룹 최고경 영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구두와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그의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도현은 녹슨 철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핏줄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온갖 모욕을 견뎌온 여자가 있었다. 도현이 떨리는 손을 들어 철문을 두드리자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해우니 모습을 드러냈다. 명의 회장의 저택에서 겪은 수모로 인해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극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도현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좁은 단칸방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쪽에는 지후가 낡은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겁니까? 저희는 이미 회장님께 충분히 짓밟혔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혜운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도현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처절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의 갈라진 음성이 방 안에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혜운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세영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어떻게 지우를 품게 되었는지, 그 잔혹한 계약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지후는 3년 전 제 아내 세영이 당신에게 의뢰했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제 핏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운의 전신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저 이름 모를 기증자의 핏덩어리인 줄만 알았다. 가난에 쫓겨 몸을 빌려준 죗값으로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홀로 품에 안고 키워온 내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을 벌레 보듯 경멸하던 그 오만한 상류층 일가의 핏줄이었다니. 해우는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는 잠든 지우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와서 이 아이가 대표님의 핏줄이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그 대단한 권력으로 제 아이마저 빼앗아 가시려는 겁니까?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지 마십시오. 해운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다. 가난해서 병든 엄마를 살리기 위해 빚에 쫓겨서 제 몸을 빌려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 쥐어주고 아무도 찾지 않아 버려졌던 그 핏덩이를 거두어 제 목숨처럼 키운 건 접니다. 당신들이 상류층의 더러운 욕망으로 이 아이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접니다. 만약 이제 와서 당신들 핏줄이라고 앗아가려 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고 데려가십시오. 해운의 처절한 외침이 좁은 방 안을 비수처럼 찔렀다. 도연은 심장을 맨손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가진 수조 원의 재산도 절대적인 권력도 지금 눈앞에서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이 여자의 상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도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너지는 해운의 오열을 견뎌내며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약혼이 파기당한 수치심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던 유리는 와인잔을 거칠게 흔들며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독사처럼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현이 자신을 버리고 그 천박한 청소부와 사생아를 선택했다면 그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여 강도현과 그 여자 모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작정이었다. 유리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악질 기자의 번호를 눌렀다. 네, 저 유리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강도현 대표에게 숨겨둔 사생아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다름 아닌 우리 회사의 야간 청소부고요. 네, 증거 자료는 지금 바로 넘겨드리죠.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터뜨려 주십시오. 통화를 마친 유리는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오만한 상류층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터였다. 몇 시간 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신림동의 판자촌 어귀. 해운이 밤새 흘린 눈물로 탈진하여 지우를 품에 안고 웅크려 있을 때였다.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를 치듯 일제히 터지며 좁은 방 안을 섬뜩하게 밝혔다. 이어서 문 밖에서 수십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철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고 기자들의 날 선 목소리들이 얇은 벽을 뚫고 무자비하게 밀려 들어왔다. 강도현 대표의 사생활을 숨겨 키우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까? 문 열고 해명하십시오. 세상의 가장 잔인한 폭력이 굶주린 짐승처럼 해운의 낡은 문 앞까지 들이닥쳤다. 해운은 공포에 질려 눈을 번쩍 떴다. 밖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불빛이 지후의 얼굴을 향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해운은 두려움에 떠는 지우의 귀를 막아주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세상이 통째로 그녀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해운의 낡은 철문은 세상의 모든 잔인함이 밀려드는 댐의 마지막 균열점 같았다. 문 밖에서 쏟아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는 지후의 잠든 얼굴 위로 끔찍하고 기괴한 섬광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기자들의 탐욕스러운 고함은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좁은 단칸방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해운은 본능적으로 지후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다. 아이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이 더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어미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기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도현이 보낸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강철 방패처럼 해운의 집 앞을 막아섰지만 한번 터져나온 대중의 광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경호팀장이 해운의 귓가에 대고 소리쳤다. 대표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그러나 해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현이 보낸 사람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지후의 엄마가 아닌 대기업 회장의 아이를 낳은 대리모로 낙인 찍히게 될 터였다. 해운은 뒷문으로 통하는 좁은 창고를 통해 아이를 업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뒹구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을 그녀는 세상의 끝으로 도망치듯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같은 시각그룹, 본사, 최고 경경자실. 도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풍경을 등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에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해운과 지우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벌 총수, 청소부와 혼외자 스캔들, 가난을 무기 삼은 계획적 접근인가.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해운을 꽃뱀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세살배기 아이를 사생아로 둔갑시켜버렸다. 도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지옥의 악귀처럼 어둡고 살벌했다. 그는 개인 비서를 불러놨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유리 전무 집안이 운영하는 모든 계열사의 대출 계약을 즉시 회수해. 우리 그룹과 관련된 모든 하청 계약은 당장 파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 거래 혐의로 정식 조사를 요청하도록.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토를 달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한 가문의 사업적 명주를 단번에 끊어버리겠다는 잔혹한 사형 선고였다. 몇 시간 뒤 아버지의 비명 섞인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유리가 도연의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다. 도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한순간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제발 저희 아버지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유리는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애원했지만 도연은 소파에 앉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 당신은 내게서 돌아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감히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세상의 조리돌림감으로 만들었지. 당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건 전적으로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야.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차가운 한마디가 유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집안이 거리로 나앉아 구걸하게 되더라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테니. 도연이 분노의 칼날을 휘두르며 유리의 가문을 짓밟는 동안 성북동의 대저택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명희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돋보기 안경을 낀 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명희는 3살 무렵 도현의 사진과 어젯밤 마주했던 지후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소름 끼치도록 닮은 2 얼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가문의 핏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지독한 경멸과 핏줄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거칠게 충돌하고 있었다. 명희는 앨범을 덮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부른 사람은 아들 도현이 아닌 수십 년간 자신의 손발이 되어 온 늙은 집사였다. 내 손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찾아내. 내 아들보다 먼저. 명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도현의 것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명희는 혜운이 의지할 만한 몇 안 되는 친척과 지인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엇을 위해 손주를 먼저 찾으려 하는지 그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혜우는 허름한 민박집에 숨어 지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지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박집 마당에 흙길 위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낯선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뒷좌석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명희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흙먼지가 이는 시골 마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혜운이 숨어있는 초라한 민박집을 향해 꼿꼿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초라한 민박집의 낡은 문이 열리고 명희 회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서늘한 위압감을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혜운에게 경멸적으로 꽂혔다. 혜운은 본능적으로 지우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팍에 더 깊이 묻었다. 혜운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혹시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예상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혜운의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지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명희의 굳어있던 표정에 서서히 변화가 새우며들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감정과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점점 무기력해져 가던 아들 도현의 모습을 떠올렸고 이 아이가 나타난 이후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명희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팡이가 조용히 바닥에 닿으며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혜운이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폭언과 수모를 각오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해운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한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재벌가의 여제, 명희 회장이었다. 그녀의 꼿꼿했던 무릎이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꺾이며 흙먼지 가득한 마룻바닥을 향해 내려앉았다. 그녀는 해운과 아이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권위를 내던지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해운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명희의 쉰 목소리가 바닥을 기듯 낮게 흘러나왔다. 내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다오. 그것은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다. 한 어미가 또 다른 어미에게 건네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애원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성이 내 아들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고 내가 쥐어준 왕관이 아들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 밧줄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아이만이 내 아들을 그 지독한 고독의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빛이다. 돈 때문이 아니다. 내 핏줄을 되찾겠다는 욕심 때문도 아니다. 그저 내 아들이 웃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어미로서 이리 무릎을 꿇는 것이다. 명희의 주름진 눈가에서 마른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에게 지은 죄, 내가 평생을 두고 갚겠다. 세상에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 이 늙은 어미가 전부 막아주겠다. 그러니 부디 내 아들의 곁으로 돌아와 주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텅 비어버린 내 아들의 집을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다오. 해우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던 저 오만한 여인이 아들을 위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해운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며칠 밤낮을 굶고 달려온 듯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민박집의 문이 세차게 열렸다. 도현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해운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해운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어머니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해운의 모습이었다. 방 안에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엄마의 등 뒤에 숨어있던 지후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도현에게로 향했다. 며칠간 보지 못했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온기를 보여주었던 그 남자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놓고 아장아장 위태로운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도현을 향해 걸어갔다. 도현은 숨을 멈추고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다. 지우는 도현의 바지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붙잡았다. 그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동안 단 한 번도 내뱉은 적 없었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도현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던 그의 세계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그러나 신이 내린 기적 같은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해운의 낡은 휴대전화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운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병원 간호사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어머니 순자의 위독을 알리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통보였다. 순자의 장례식장은 화려한 조화나 시끄러운 곡소리 없이 조용하고 엄숙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해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얀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해운의 지친 어깨 위로 묵직하고 단단한 손길이 조심스럽게 닿았다. 도연이었다. 그는 해운과 똑같은 상주 완장을 팔에 두른 채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최고 경영자라는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그저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집안의 사위로서 묵묵히 조문객을 맡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지후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죽음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보고 웃어주지 않는다는 슬픈 예감에 평소보다 더 조용히 아빠의 곁에 머물렀다. 발인이 있던 날 새벽 명의 회장이 검소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빈소를 찾았다. 그녀는 오만한 재벌 총수의 모습을 완전히 지운 채 영정 사진 앞에 다가가 깊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한평생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녀가 한낱 청소부의 영정 앞에서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명희는 말없이 해운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메마르고 거친 손길에서 해운은 뒤늦은 용서와 기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해운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 딸에게 남긴 유서였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다. 그 속에는 돈 때문에 딸을 사지로 내몰았던 어미의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손주를 지켜낸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아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가난에 갇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다.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사람의 손을 이제는 놓지 말거라. 그 사람이 사는 세상과 네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스스로 벽을 치지 마라. 너와 지후가 웃는 곳, 그곳이 바로 너희의 세상이다. 부디 행복해라, 내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끌어안고 해우는 마침내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자신을 올가매던 가난의 굴레와 세상의 편견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2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현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어느덧 훌쩍 자란 5살 지우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며 청명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깔끔한 셈이 정장 차림의 해운이 따스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고 겁에 질린 청소부가 아니었다. 도현이 그녀의 이름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과거 자신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의 미혼모들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자신감과 내면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방에서는 도현이 직접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룹의 냉철한 최고 경영자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는 한 남자의 따스한 뒷모습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요리할 때도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지적에 도현의 미간이 멋쩍게 구겨졌고 혜운의 입가에서는 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도현은 헛기침을 하며 뒤를 돌아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소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기로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혜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지우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저 불빛들은 그의 공허함을 비추는 차가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아내와 그의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이 있었다. 죽은 아내 세영이 남긴 뒤틀린 집착과 이기적인 소망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고 비루한 곳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여인을 만나 기적처럼 새로운 가족을 피워낸 것이었다. 도연은 잠든 지우의 뺨에 입을 맞추고 혜운의 임에 자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기댔다. 수많은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